안녕하세요. 결혼 후 현재 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나를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가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좋다, 반갑다, 어색하다 등등 반응이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를 톡 붙여 그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최근 얼마 전에 일어난 제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항상 전쟁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고 들키기 싫은 가정사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허구한 날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기 바빴고 집으로 돌아오면 당연하다는 듯 저와 저의 어머니 그리고 가난쟁이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건 저희 어머니였어요.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러 다니는 아버지 때문에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욕을 받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겹게 벌어온 돈마저도 생활비를 쓸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벌어온 돈을 빼앗아 누름하기에 급급했고 돈을 몽땅 잃어서 오는 날은 저와 어머니 둘 다 잠을 잘 수도 없이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어머니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셨고 심각한 우울증까지 온 듯 보였죠. 더 이상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에도 방어를 하거나 맞대응하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아버지가 다시 술을 마시러 잠터로 발걸음을 옮기자 어머니가 장롱에서 이것저것 꺼내 큰 가방에 챙기시고는 저와 가난쟁이 동생을 등에 업고 짜장면 집으로 향하셨어요. 엄마, 갑자기 여긴 왜 온 거야? 그러다 아빠한테 특히 뭐 어쩌려고? 또 우리 딸이 뭐 어떡해? 나 무서워, 엄마.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괜찮아, 신아야. 아빠는 우리 여기 있는 거 몰라. 너 평소에도 짜장면 계속 먹고 싶어 했잖아. 오늘은 엄마가 사줄 테니까 얼른 먹어.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돼? 아빠가 돈 다 가지고 다 왔잖아. 엄마가 아빠 몰래 돈 조금씩 모아둔 거 있어서 괜찮아. 우리 신아, 천천히 맛있게 먹어. 그런데 왜 한 그릇만 시켰어? 엄마는 안 먹을 거야? 엄마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우리 신아 여기서 짜장면 맛있게 먹고 있어. 엄마는 동생 데리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알겠어. 엄마 대신 빨리 와야 해. 엄마는 그렇게 동생을 등에 업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나가셔서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짜장면을 다 먹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녔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매일매일 그 짜장면집 가게로 가서 엄마가 언제 돌아올까 싶어 학교도 가지 않고 그 가게 앞에서 저녁이 다 되도록 엄마만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는 날이면 집에 가서 죽도록 얻어맞았죠. 도망간 엄마를 향한 분노와 화풀이를 이젠 전부 저한테 다 풀어버리더군요. 전 그때 고작 11살이었는데 엄마의 품이 너무나 필요했을 당시 제 옆엔 아무도 없었고 공포의 대상인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는 것이 두려워 학교가 끝나면 저녁이 다 될 때까지 혼자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갔던 그 짜장면집 가게 앞에서 쭈그려 앉아 울곤 했어요. 얘야,
너 들어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라. 네. 하지만 전 두녀 하나도 없어요, 아저씨. 돈은 됐다. 이야기 들어보니 네 사정이 너무 딱하더구나. 어서 들어와라. 짜장면집 주인 아저씨는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가던 그날도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 가정사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어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셔서 굶주려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항상 잘 못 챙겨 먹고 다녔던 저는 아저씨가 주신 짜장면을 개눈 감추듯 먹었지였고, 그걸 본 아저씨가 저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앞으로 배고플 때 여기로 와라. 공짜로 주마.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정말요? 저 공짜로 짜장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또 때리면 나한테 와라. 내가 한마디 해줄 테니. 감사합니다, 아저씨.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아보는 후였어요. 아저씨는 정말로 제가 배고플 때 오면 싫은 티나 귀찮은 티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짜장면을 주셨고, 가끔은 볶음밥이나 탕수육도 주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저씨께 전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돈은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직접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예쁘게 편지를 장식한 뒤 집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께서 처음 보는 여성 한 분을 집에 데려오셨더라고요. 야, 이서해. 이제부터 네 엄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 알겠어? 안녕하세요. 김신아라고 합니다. 그래? 난 너한테 아무것도 신경 못 써줘. 너랑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네 아빠랑 살려고 온 거니까 나한테 엄마 노릇은 바라지 말고, 알겠지? 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술에 조금 취한 듯한 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에 있는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읽어보더니 제 어깨를 밀치며 폰을 쏟아냈죠. 야, 너 이거 누구한테 쓴 거야? 지 아빠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쓰더니 누구냐고. 저 도와주신 분이에요. 편지 이리 주세요. 이게 되돌릴 거잖아. 벌써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걸 꽉씨. 아우, 그만해. 그만 들어가서 우리끼리 한잔하자, 으이씨, 너 도우자 밤처럼 늦게 들어오기만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거의 반쯤 찢겨져 나간 편지를 들고 저는 덜레덜레 중국집으로 향했어요. 힘없이 문을 스르르 열자 손님을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던 아저씨가 일어나서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밥은 먹었고? 배고프면 아저씨가 볶음밥 하나 만들어줄게. 기다려. 아니에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봐두세요. 이게 뭔데? 돈이 없어서. 선물은 못 사드리지만 너무 감사해서 제가 편지 하나 써봤어요. 준 건 아버지가 빼앗아가려고 해서 조금 찢어졌지만요. 뭘 이런 걸. 고맙다, 신아야. 그래도 밥 좀 먹고 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너 또 때리면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해줄게. 걱정 마라. 집보다는 아저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마음 편한 시간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중국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고요. 여기에 있는 시간만큼은 허구한 나를 두둑에 패는 아버지도 날 버리고 도망간 미운 엄마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전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만큼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문에 같이 살던 새엄마도 도망가고
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밥도 굶고 설거지를 했으며 식당 일이 마무리되면 중국집으로 가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가게 일을 시켜주셨어요. 그렇다고 힘든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죠. 사실상 아저씨와 말동무를 해주고 가게에 찾아오시는 손님에게 인사하거나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는 8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아저씨와 함께 퇴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아저씨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주셨고 저도 친아빠처럼 따르며 유대감에 쌓았어요. 그러던 중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저씨가 저에게 따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신하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병든 아버지 돌보랴, 일하랴, 공부하랴. 아저씨가 봐도 우리 신하는 참 기특해. 뭐야? 어차피 힘든 건 다 똑같은데 어묵. 그래도 이렇게 아저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이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일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매달 100만 원씩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컸네 우리 신하. 이제 혼자서도 뭐든 잘해나 할 수 있겠다. 어디 가세요 아저씨? 갑자기 하나시던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신하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여기 떠나라. 돈 걱정하지 말고. 네? 제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여길 떠나요? 돈도 겨우 조금밖에 없고 친척이나 가족도 이젠 아버지 말고는 없어서 딱히 여길 떠나도 지낼 곳이 없어요. 우선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졸업하려면 시간 좀 있으니까 잘 생각해. 그리고 아저씨한테 말해줘 좀. 알겠지? 의미심장한 아저씨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다음 날부터 차근차근 미래와 제 앞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살다간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우울하게 살아갈 것 같아 무서웠어요. 전 그 일을 계기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궁창 같은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새롭게 저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대학은 갈 수 없지만 취업이라도 제대로 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용기와 각오도 매일매일 되새겼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저씨의 말에 힘입어 이곳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병들어 누워있던 아버지는 근처 요양병원에 옮겨졌고 제가 소녀 가정이었던 터라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입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리는 것도 없고 밟히는 것도 없으니 죽음의 미련 없이 일주일 뒤에 떠날 계획을 가지고 아저씨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아저씨, 저 다음 주에 서울로 가보려고 해요. 갈 곳은 없지만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신하야,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대구공장 측에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 잘해뒀어. 네 사정 이야기해주니까 너한텐 따로 기숙사도 제공해준다고 하더구나. 정말요? 아니 어떡해? 이 녀석아, 내가 은근히 마단 말이야. 걱정 말고 거기서 열심히 일 잘 배워라.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옷 아니에요? 첫 출근부터 후줄근하게 입지 말고 깔끔한 치마에 구두 신어야지. 내가 한 번도 이런 거 사본 적이 없어서 그냥 직원이 추천해준 거 골랐다. 아무튼 이거 입고 자 시작 잘해. 그동안 저 딸처럼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래, 가서도 건강하고 그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신하야. 아저씨와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전 대구에 있는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동시에 제 첫사랑도 시작되었죠.
한 달 동안은 일을 배우느라 정신없이 흘러갔고, 저를 도와주신 아저씨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전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달이 다 되어가도록 친한 사람 하나 없을 정도로 사교성이 없었고,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신하씨, 아니 왜 점심을 빵으로 드세요? 근내 식당 가서 저랑 같이 드실래요? 원래 점심시간 전까지 끝내놔야 하는 건데 두통이 좀 있어서 그런지 손이 빠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이랑 일하는 속도 맞추려면 빨리 먹고 당장 해놔야 했어요. 두통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 한석도 안 좋고 얼굴도 빨갛게 여드름 것 같은데요. 참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주인님은 이 시간에 식사 안 하시고 왜 여기 계세요? 직원분들 계실 때 사무실이나 공장 상태 체크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항상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혼자 와서 둘러보거든요. 그래야 욕을 더 해먹으니까요. 그럼 저는 주인님 못 본 걸로 해드릴 테니까 가서 훌려보세요. 신하씨, 그 약 챙겨 먹고 이래요. 안 그러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서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꽤 젊어 보이긴 했지만 분위기도 있고 직원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인격도 무척이나 어른스럽고 훌륭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갔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여성분들이 틈나면 꼬셔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기에 전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과히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모두가 퇴근한 후 저 혼자 남아서 마무리 정리와 소등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김신아 씨가 맞나요? 마무리 정리 혼자 다 합니까? 깜짝이야. 주인님,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원래 이런 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막내 가는 게 규칙이라고 하셨어요. 나이도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하고요. 혼자 소등하고 나서 문 닫으려면 무섭지 않아요? 더구나 기숙사까지 5분이나 걸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늘 하던 일인데요, 뭐. 그런데 여기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김신아 씨하고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아요? 네, 퇴근했으니까 시간 많아요. 말씀하세요, 주인님. 몸은 좀 괜찮습니까? 약은 잘 챙겨 먹었어요? 저녁은요? 저기, 그거 물어보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약은 이제 기숙사 가서 먹을 거고요.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그 상태로 계속 이랬어요?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덜 아프죠.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몸 관리 잘못하면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나요. 입맛도 없고 힘이 없어서 그 시간에 조금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 아닌데 왜 그러세요?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고 오늘 아무한테도 민폐 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기숙사 가서 약 먹겠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피로가 너무 쌓였던 건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너무 차갑게 나가더라고요. 좋은 의도를 걱정해서 해주신 말인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순간 타한 듯한 주인님의 표정을 보고 아차 싶더군요. 눈치를 살피면서 얼른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걱정이 주신 건데 과했던 것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사고 나지 않게 컨디션 조절 잘하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그날 밤 이후로 주인님을 만나기가 평소보다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면 지낼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딱히 그래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제 첫사랑이긴 하지만 그분하고 딱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을 밝히거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냥 이대로 조금씩 멀어지면서 내 마음도 식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평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불편하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더군요. 김신아 씨, 잠시 조부장님이 부르시나요? 사무실로 가봐요. 저를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일주일 동안 서로 말없이 지냈던 주임님이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어요. 저는 바로 주임님과 함께 부장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개인적 면담이기 때문에 주임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부장님, 저를 찾으셨다고 하셔서요. 무슨 일이 있나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방금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내 친구 경덕이가 오늘 오후 2시에 숨을 거뒀다고 하는군요. 경덕이라면 설마 아저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밝은 목소리로 김신아 씨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녀석 가족이 없는 건 알고 있죠? 내가 사장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요. 나도 일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하고 갈 테니까요.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말을 잃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연고로 돌아가신 건지, 어쩌다가 그랬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부장님께 소리쳤어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주임이 놀라서 사무실로 들어왔고 진정하지 못하는 저를 보자 부장님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봐 차주임, 자네 지금 많이 바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김신아 씨 데리고 장례식장까지 좀 같이 가주게? 이 사람 지금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자네랑 김신아 씨는 내가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말고 지금 출발하게. 네, 알겠습니다. 신아 씨, 진정하고 일어나요. 얼른 가야죠. 비틀거리며 주인님의 어깨에 기대어 터덜터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곤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가족이 없는 아저씨였기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과 지인분들이 대신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저씨의 영정사진을 보자 힘들게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고 처음 쓰러진 아저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 주변 지인분들에게서 평소 아저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산복을 자처해서 입었고 장례식 끝날까지 아저씨의 옆을 딸처럼 지켜드렸죠. 이후 장례식은 모두 마친 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저씨는 전 재산을 사회에 후원하셨다고 해요. 특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가정의 불화로 인해 집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에 말이죠. 너무 존경스러웠고 한편으로 그런 사람의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하늘에 대고 감사했습니다. 김신아 씨 고생 많았네요. 4월 동안. 사장님께는 잘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돼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운 차려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저씨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챙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덕이가 참 착한 돌을 줬었네. 저기 차주임, 김신아 씨랑 같이 밥이라도 먹고 오게. 4월 동안 제대로 뭘 먹은 걸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고기라도 좀 사서 먹여. 그렇게 전 주인님의 차를 타고 대구로 올라가는 중에 한 고깃집에서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술을 한잔하고 싶어서 고른 메뉴였지만요. 한 번도 제대로 마셔본 적 없는 술이었지만 왠지 그날은 진하게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기운을 빌려 아저씨와 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연스럽게 어릴 적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주임님께 모두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은 전 그날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취한 척 그 사람에게 속을 터놓고 무기 터져라 실컷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주임님은 저에게 대놓고 관심을 표현했어요. 사실 그 순간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싫지만도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은 제 과거를 듣고 나서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한순간에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저희 둘은 곧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비밀 연애였지만 2달 만에 모두 들키고 말았어요. 그 후로 저는 거짓말처럼 모두가 잘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질투와 부러움은 한몸에 받는 신데렐라가 되었답니다. 행복한 연애 3년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자 남편은 저를 더 공주처럼 모시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떤 시절을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했으며 혹시나 다툼이 생기는 날에도 절대 언성을 높이거나 큰 소리로 화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무서워하거나 놀랄까 싶어 남편이 항상 져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도 조금 천천히 가지기를 원했어요. 저는 상관없었지만 그동안에 고생한 저를 위해 조금은 죽여보라면서 남편이 제시한 의견이었거든요. 그렇게 착한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동안의 상처는 쉽게 져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와 제 남편을 닮은 예쁜 아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작에 우리 아이가 갖고 싶었다면서 남편도 솔직하게 말을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계획을 세우고 2달 만에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답니다. 역시나 임신 중에도 저를 공주처럼 모시고 출산하는 날까지도 저를 첫 번째로 생각해주는 남편 덕분에 건강하고 멋진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기쁨은 2배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 같은 법이라고 했나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순간에 저를 버리고 도망간 제 친엄마가 어느 날 저희 남편의 손에 부축을 받으며 푹상 늙은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어떻게? 회사로 찾아오셨어? 전에 여보가 살던 마을로 들어가서 물어보셨나 보더라고. 공장이랑 사무실로 들어가서는 계속 김신아 씨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시더래. 나도 경비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기를 모시고 온 거야? 장모님이시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당장 모시고 나가. 아줌마 누구신데 여기 계세요? 나가세요 당장. 여보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장모님 지금 건강히. 나의 그 지옥에 혼자 내버려두고 도망갔으면 다신 돌아오지 말고 혼자 잘 살아야지. 못하는 날 다시 찾아. 20년 넘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날 왜 찾냐고. 여보 그만해. 지금 장모님 가난 말기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몰라서 그래. 차 안에서 장모님께 이야기 대충 들었어. 당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장모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단 말이야. 신아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난 말기라고? 나 버리고 혼자 도망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몸이 그 지경이 됐어? 들고서 기운 없으니까 병가 내줄 사람 필요해서 나 찾아온 거야? 여보, 그만하라고 했잖아. 화나고 복잡한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장모님한테 말이 지나치잖아. 당신이 가만히 있어. 지금 제일 괴롭고 힘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 당신이 왜 저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금도 이 집에 발 들여놓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모시고 나가. 거의 25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의 모습은 정말 처참한 물고리였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던 엄마였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화내거나 말로 상처 줄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감정에 휘말려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친엄마와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내고 아이가 자고 있는 안방에 혼자 들어가 숨죽이면서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엄마를 모시고 다시 병원에 다녀오자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다도히 거절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죄책감으로 저던 눈빛을 하고 제 얼굴만 보고 계셨고요. 할 수 없이 제 남편이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2시간 후 혼자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가만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 혼자 왔어? 여보, 병원에 다녀왔더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이미 수술은 손도 못 쓸 정도로 돼서 간 이식 말고는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먼저 입원하도록 했어. 입원은 왜 했어? 간 이식 수술 때문에? 그런데 간 이식 수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밀려서 수술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바로 급한 대로 다음 주에 날짜 잡아뒀거든. 당신 제정신이야? 저 사람은 내 엄마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고작 신령 키우고 25년 동안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는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못하러 그런 수술을 시켜줘? 여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니고 내 장모님이야. 당신도 보고 싶었으면서 왜 자꾸 마음을 숨기려고 해? 그래, 보고 싶고 그리웠던 건 맞아. 그런데 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난 그게 더 화가 나 미칠 것 같다고. 아무튼 이 수술하지 마.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서 그래.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장모님 수술 날짜에 맞춰서 나 출장 가게 됐어. 당신은 우리 아기도 봐야 하고 병간호도 힘들 것 같아서 내가 간호해 주실 분들 따로 한번 알아뒀어.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몰래 계획 다 세워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 근데 난 병원 근처 얼씬도 안 할 거야. 당신이 출장 다녀와서 가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엄마의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남편도 짐을 싸서 출장을 떠났습니다. 신경은 안 쓰겠다고 했지만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저까지 긴장이 되면서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길었던 6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장모님 수술 잘 마쳤대.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이제 걱정하지 마 여보. 남편의 짧은 문자에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뿌리를 박았지만 저는 얼른 짐을 챙겨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 병실을 물어보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일 때문에 못 받나 보다 싶어서 병원 간호사에게 엄마 이름과 수술 시간을 말하고 병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했죠.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는 잠들어 있었고 그 옆 침대에 고개를 돌린 채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제 남편을 보게 되었죠. 여보, 당신이야? 뭐야? 당신 여기는 어떻게? 당신이 왜 환자복을 입고서 여기 누워있어? 출장 간다는 사람이 왜 여기 누워있어? 그게 사실은 장모님 병원 모시고 갔을 때 간이식 구해버리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순서 때문에 기간이 3개월이나 걸린다더라. 기다리기엔 장모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내 간은 이식할 수 없겠냐고 물어봤어. 검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해서 그날 바로 검사했더니 이유치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수술 날짜 잡았어. 왜 그걸 당신이 하냐고 왜? 친딸인 내가 그냥 놔두자는데 왜 그런 오지랖을 부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냐고 왜? 아휴, 내가 말했으면 당신은 절대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지.
그래도 당신 이렇게 병원 찾아온 거 보니까 장모님 보고 싶었나 보네. 이렇게 찾아올 거면서 왜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해? 걱정 마. 장모님은 수술 잘 끝났고 나도 별 문제 없을 거래.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여보. 난 당신 위해서 한 거야. 장모님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당신 앞으로 별 상처 않고 살아갈까 봐 한 거야. 이제 남은 시간 엄마랑 행복한 시간도 보내면서 살아. 알겠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평생 잊지 않을게. 전 그날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삐딱했던 제 마음을 단숨에 돌렸고 간 이식을 해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친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건강을 되찾으신 후 태어난 친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죠. 직접 제 손으로 밥상을 차려드리자 하염없이 눈물만 쏟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품에 안고 한참 울었고요. 그날 이후 엄마와 전 완전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산책도 다니고 시장도 보러 다니면서 문효끼리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실컷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엄마가 그 시절 저를 버리고 난 후 홀로 떠나 어떻게 살아봤는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엄마를 만나자마자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물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어머니의 사정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자리는 전부 하루도 못해 쫓겨나거나 돈벌이가 되는 일들은 거의 구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운 좋게 한 국밥집에서 먹고 자는 대가로 설거지와 서빙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제 동생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후 하루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병원 한 번 데려간 적이 없어서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숨을 거둔 채 죽어 있었다고 해요. 엄마의 병도 그 당시 충격이 원인이 되어 서서히 생겼던 것 같다고 직접 말하시더군요. 신아야, 내가 그날 너를 버리고 갔던 건 죽어서도 죗값을 못 갚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네 동생도 그렇게 보내고 너를 보면 무게 없어. 맞아. 솔직히 엄마가 가져본 마음스러웠어. 나도 데려갔지? 왜 혼자서 나를 이곳에 남겨두고 갔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왔었어. 그래도 조금씩 커가면서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내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병에 걸렸고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심하게 나갔고 죄송해요. 내 동생이 죽은 건 유감이지만 엄마라도 이렇게 살아서 내 옆에 있으니 그걸로 됐어요. 아니다. 내가 너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우리 딸,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저렇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 봤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잘 커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도 참 사위가 목숨 걸고 엄마 살려줬는데 우리우리 살아야지. 건강관리도 잘하고 앞으로 사위 말고 아들처럼 대해줘. 엄마 살려준 은인이니까.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사위한테도 고맙고, 내가 죽어서도 이윤에 잊지 않을게. 그럼 접어서라도 장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 아내한테도 이제 겨우겨우 엄마가 생겼는데 두 분이서 문욕끼리 하고 싶었던 거 실컷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해. 다시 엄마도 만나게 됐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여보. 앞으로 마음 편하게 가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꿈이야. 이렇게 저희 가족은 지금도 함께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그날 병원에서 남편을 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할 줄 아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제 남편. 이 글을 쓰는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고 수없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영원히 당신 안에 있고 싶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에 부모님 대신이 되어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셨던 중국집 감독의 아저씨.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껏 쑥스러워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지만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저씨.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